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양반과 여인의 병인양요 체험기인 병인양난록과 묵제 이문건의 양화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인양난록과 나주 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66년 프랑스는 조선정부의 프랑스인 신부 처형 사건을 빌미로 통상과 개국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조선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병인양요라 하는데 서구 세력과의 첫 무력 충돌이었다는 점에서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쟁의 범위는 강화도에 국한되었지만 당시 조선 정부와 백성들은 많은 충격이 컸습니다. 병인양난록의 작가는 양반과 여성이었던 나주 임시 1818년에서 1879년까지 생존하신 분인데, 임시 부인은 대대로 강화도에 거주하던 여흥 민씨 집안으로 시집와서 살다가 1866년 49세 때 병인양요를 겪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상과 피란 생활을 직접 체험하여 기록한 이 한글 일기는 자신이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들은 견문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병인양요 동안 자신을 포함해 강화 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순환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흔치 않은 자료입니다. 병인양난록은 병인양요의 역사적 실상을 살피는데 역사 사료로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소문, 경문, 정교, 공문서 등 병인양요와 관련하여 전하는 국내 문헌들은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된 공적 기록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 양난록은 전쟁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강화 도민들의 고통과 순환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흔치 않은 자료입니다. 또 강화도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어 19세기 후반 한글 고어 및 강화도 지역 방언 연구에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부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일남 사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외아들 민관호와 둘째 딸, 셋째 딸을 모두 잃은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강화도 인정면 외국에서 생활하던 임시 부인이 병인양요를 맞은 건 혼인 3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부인은 시부모와 식솔들을 데리고 강화도 주변 평산으로 갔습니다. 임시 부인은 프랑스 군대가 물러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강화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강화도민의 고통과 순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글 일기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조선 관군은 맞서 싸우지도 못한 채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관복을 평복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속에 섞여 도망가는 강화부 유수의 모습을 통해 지배청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는커녕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관군의 행태로 인해 프랑스군의 약탈과 방화는 더욱 심했고 강화도민의 고통과 순환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 기록은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말하기를 서양 함정 6척이 다시 그곳으로 올라와 터진 게 잎에 덮여 올라오는데 강화도의 군사와 군영이 아무도 어떻게 할 줄 몰랐다. 이윽고 갑곳으로 가서 배에서 내려 한 곳에 모이니 위세가 넘넘하였다. 본관이 삼령을 침범하니 당하지 못할 줄 알고 평복을 입고 백성과 같이 섞여 동정을 살피다가 도장을 들고 통곡하며 빠져 도망하고 삼관이 모두 그렇게 되니 서양인이 더욱 거칠 것 없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병사들이 기습 공격과 의병의 항전으로 전세는 차차 역전되어 갔습니다. 10월 26일 프랑스군은 약 120명의 병사를 보내 문수산성을 정찰하려다가 미리 잠복하고 대기 중이던 한성근 소속 소부대에게
27명이 사살되는 등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7월 11일에는 올리비에 대령이 이끄는 프랑스 해병 160명이 정족 산성을 공략하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500여 명의 조선군 사수들에게 사격을 받아 큰 손실을 입고 간신히 갓곳으로 패주하였습니다. 정족 산성 전투의 참패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결국 로즈 제독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작가는 이 정족 산성 전투를 이끈 양헌수 장군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때 전등사로 향해 가니 전등사는 높은 산 위여서 매복하였다가 일시에 북과 나팔을 크게 불며 좌우에서 총에 화약을 재어 놓고 쏘니 장수가 말 위에서 떨어지고 서양인 10여 명이 죽으니 대피하여 쫓겨왔다. 총을 쏘며 쫓으니 간신히 전후 시체를 옆에 끼고 급히 본진으로 도망할 때 우리가 살던 집에 달려들어 가마를 가지고 가 시체를 담아 메고 도망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양헌수는 군사 120여 명을 이끌고 정족 산성으로 들어가 프랑스 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성 가까이 접근해 왔을 때 일제히 사격하였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전사자 6명, 부상자 35명이 생기는 피해를 입고 후퇴했으며 로즈 제독은 강화도에서 철군할 것을 명했습니다. 양헌수의 성전은 건대식 무기로 방비한 프랑스 군대를 격퇴시킨 것이었으며 이로써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에서 철수했습니다. 프랑스 군대와의 전투 장면과 격퇴당한 프랑스군이 죽은 전우의 시체를 업고서 가마에 태워 도망가는 장면에서 작가의 서술은 마치 눈앞에서 전투 장면을 보는 듯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양헌수가 서양 장수와 10여 명의 서양인을 죽이고 내친 길에 적진까지 쫓아가 마구 공격하려고 했지만 화약이 없었다. 분함을 견디지 못해 본진에 기별할 때 미처 적어줄 사이가 없어 말로 알렸습니다. 도원수는 끝내 다른 의심만 하고 나라에 먼저 아뢰어 화약을 들여보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양헌수가 기다리다가 이내 다시 기병하지 못하고 분함을 견디지 못하였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양헌수는 전등사 전투에서 성전과 성과를 올렸고 그 기세를 이어 적진까지 공격을 계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약이 떨어져 본전에 보고했는데도 도원수는 의심만 한 채 화약을 공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헌수는 성기를 이어가지 못한 채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관군의 무능함과 시기심은 성전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양헌수에게 화약을 제공하지 않는 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급박했던 피난 중의 고생담이 되었습니다. 1866년 10월 11일 중국을 떠난 7척의 프랑스 함대는 강화도 갑곶진을 점령했다. 그리고 16일에는 강화읍으로 진격하여 강화 부성을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읍내 수만금 부자의 재물을 골라서 빼앗아가고 집에도 불을 놓고 도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남동 이천판의 손자 이철주도 거기 사는데 비록 가난하지만 좋은 집에 세간 치장이 찬란하더니 급한 처지에 다 버리고 부인네들은 총각으로 남장하고 손목을 맞잡고 도망하니 그 집도 불 놓고 세간은 다 부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읍내 부잣집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자비한 약탈을 피해 부인네들은 남장을 하고 세간을 두고 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프랑스 군대는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세간을 부수었습니다. 작가의 경우 전란 초기에는 급한 위기 상황을 피하고자 낮에는 앞산 솔밭에 숨고 밤에는 집에서 자다가
임시 대피만으로는 프랑스인의 약탈과 만행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작가는 본격적으로 피란을 떠나기로 합니다. 음력 9월 11일 시부모와 일가 사람, 노비 등 60여 명은 어렵게 배를 구해 강화도 인근에 있는 섬을 전진하여 고생을 겪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다음은 12일이라 석양에 배를 타려고 했다. 떠들썩하게 피란민으로 덜끓는 소리가 천지를 뒤덮고 넓은 포구에 가득한 사람이 제각각 살기를 구하여 어디를 가면 사느냐는 소리가 넘치고 배의 돛대가 강변에 별이 하늘에 걸려있듯 하더라고 했고, 또 풍랑이 점점 크게 일어나려고 하자 사공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 채 어수선하게 겁을 내니 끝없는 바다 중에 일을 어찌하겠는가. 다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 모두 죽은 사람처럼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죄목이 있고 없고를 생각할 따름이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작가 일행은 프랑스 함대가 없는 서해쪽 포구로 가서 배를 기다리는데 포구에는 피란을 가려고 나온 백성들의 소리가 가득하고 탈출의 상황이 긴박하게 묘사됩니다. 강화도에서 탈출하려는 피란 행렬로 바닷가 포구는 떠들썩했습니다. 피란민으로 덜끓는 소리가 천지를 뒤덮고 있었으며 바다에서 떠나려는 배들이 하늘에 걸려있는 별과 같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 겨우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험한 파도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에 목숨이 풍전등화처럼 위험할 때도 있었고 노가 풀에 걸려 배가 기울어지는 위급한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죄가 있고 없고를 생각할 따름이다 등의 표현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일행의 긴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탈출기는 황해도 평산의 여흥민시 집성촌에 도착하면서 일단 마무리됩니다. 거리가 먼 관계로 평상시에 교류가 없던 터라 여러모로 불편했겠지만 어디로도 갈 곳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던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는 평판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마 말하기 힘든 전란 속 백성들의 참상에 대했습니다. 병인 양로는 구질서와 신질서, 조선 왕조 체제의 전통과 서구 자본주의의 근대가 무력으로 충돌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병인 양난록은 그 전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한 양반가 여성의 눈을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적 위기 상황 속에 자신을 포함해 강화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참상을 생생하게 정언했습니다. 작가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전쟁 속 여성의 순환을 부각시켰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촌으로 떼지어 다니며 여인 욕보이기와 살림살이를 탈취하되 남자의 옷과 쇠붙이며 돈이며 양식이며 소 잡기와 닭은 더 좋아했습니다. 집을 잠그고 간 집은 다 부수며 혹 불도 놓고 주인이 있어 대접하고 닭 잡아주는 사람은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 그 집 것은 가져가는 것이 없더라. 제 각각 살기를 구하여 몹시 놀라고 겁을 내니 어느 누가 나라에 충성하여 보답할 자 있으리요.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서양인이 여인을 보는 족족 욕을 보이니 다친 집은 얼마인지 수를 모르지만 사대부 황희천지 부인과 동리 양반 심선달 부인들이 욕을 보았다고 하니 사생이 시각에 달렸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주임 씨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재물을 탈취하고 여인을 욕보이고 불을 지르는 등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했음을 정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저마다 목숨을 부지한 채 살아남으려고 분투했습니다. 프랑스 군인에게 대접을 잘해주어 자신에게 닥칠 피해와 위험을 모면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프랑스 군인이 노력한 물건을 옮겨주고 품삯을 받으려고 자원하는 사람도 무수하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같은 혼돈의 시대를 윤리적 전통 기관이 무너진 때라고 보았습니다.
전쟁이란 극한 상황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약자인 여성들은 더 큰 피해와 순환을 견뎌야 했습니다. 프랑스 군인의 약탈과 방화의 현장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침략국 남성에 의해 착취당해야 했습니다.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당시 강화도 여성들이 마주했던 순환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에 대했습니다. 여자의 일생입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걸음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니 눈물로 웁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면서 비탈진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길 눈물로 웁니다. 여자의 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말 대원군이 양의를 배척할 것을 결의하여 세운 척화비가 있습니다. 조선 고종 때 문호 개방에 부적적이었던 흥선 대원군이 서양과 양인과의 교류 및 접촉을 배제하고 서양의 침범에 대비하여 싸우지 아니하면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세웠던 돌에 새긴 석비입니다. 이렇게 그 조불전쟁, 조선과 불란서의 전쟁은 병인 양요로 1866년 대원군의 천주교도 탄압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략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 전쟁은 조선이 서양의 군함과 직접 교전을 벌인 최초의 전투였습니다.
1866년 10월 군함 7척에 타고 온 1,000명의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에 상륙하여 강화성을 함락하였습니다. 반격에 나선 조선은 정족산성 전투에서 양헌수의 활약으로 프랑스군을 격퇴시켰습니다. 병인 양요의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는 외규장각 도수의 약탈입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에서 무기와 식량, 외규장각의 수많은 귀중한 서적과 문화재 의궤를 약탈해 갔습니다. 프랑스와 조불전쟁을 치른 당년 사건보다 2개월 전에 대동강을 거슬러 온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며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분노한 평양 군민들은 배를 불태웠습니다. 1871년 5월 미군은 군함 5척과 병력 1200명, 함포 85문으로 무장하고 강화도 해협으로 침입하여 발생한 조미 전쟁은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한 전쟁인 신미양요입니다. 조불전쟁과 조미 전쟁은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과 통상무역을 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양국의 의도가 어디까지나 영토적인 야심보다는 상업적인 통상에 있었으나 조선의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위정척사 사상을 고수한 흥선대원군은 조미전쟁 이후 전국의 각 지역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여도 싸우지 않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척합의를 세워 쇄국 양위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척합의는 조선 고종 8년인 1871년에 미국 군함 5척이 강화도 해협에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킨 사건인 식미양요가 일어났던 1871년에 처음 건립했는데 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이 침범, 비전적화, 주화매국, 즉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며 싸우지 않으면 곧 화친을 주장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작은 글자로 왼쪽 또는 뒷면에 이런 내용도 병기되어 있습니다. 개하 만년 자손 병인 작신 미립, 우리 자손 만대에 훈계하노라. 병인년 1866년에 만들고 신민년 1871년에 세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대원군의 명령하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은 서양 오랑캐들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흥선대원군의 위정척사파 및 유림들의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신미양요 이후 한양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널리 세웠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1881년 청나라로 납치되어 정치에서 실각하고 명성황후 민씨가 황궁하여 실권을 잡은 뒤 문호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일본 공사의 요구에 따라 철거되거나 매장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삼전도비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역사의 증거라는 이유로 척화비를 페인트 칠로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똑같은 척화비를 여러 개, 한 200여 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세웠지만 상당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 쇄국 정책이 끝난 뒤에 의미를 잃어 폐기 처분되거나 방치 훼손되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 지금도 전국 각지에 여럿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척화비는 2025년을 따질 때 척화비가 처음 제작된 것이 159년이 되었습니다. 이 척화비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곳은 서울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고 대구 관덕정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운현궁 전시용으로 만든 비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기장군 용암초등학교 교내에도 있고 부산 청가초등학교 그리고 대구 원화여자 고등학교 교내에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충북 옥천군
6.25 전쟁 도중 전투기 조종사가 척화비를 사람으로 오인해 발포한 적이 있어서 비스게 탄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성 내부에도 있고요.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성주군 성주여자 중고등학교 내의 척화비도 있는데, 이 척화비는 본래 성주초등학교에서 발견되었으나 성주여고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설명서에 보면은 성주초등학교 부근에 묻힌 것을 공사 중 발견하여 현 위치로 옮겨 세운 것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여 개 중 하나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 척화비는 짓둑나무로 울타리 친 가운데 설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군 도주관 앞에도 있고요. 경남 양산시 경남 창녕군 만옥정 공원에도 있는데, 원래부터 이곳에 있던 건 아니고 이 만옥정 공원은 창녕군 이곳저곳의 문화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곳에 창녕 진흥비 척경비와 창녕 객사, 창녕 퇴천리 삼성 석탑과 역대 창녕 군수 선정비도 있고 6.25 전쟁 창녕지구 전성비 등이 모여있는 일종의 작은 야외 박물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 척화비 30여 개가 남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척화비와 병인 양료는 정계에서 물러난 남인에 속하는 지식인들이 북경 책방에서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 마테오리 지신부가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 중국어로 지은 천주실이라는 것을 서양 한문이라 생각하여 구입해 와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 이 성운이 붙인 서장관을 따라서 의문점을 문의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천주교 교리임을 알고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다른 선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조선은 자력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여 믿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학의 독서청은 조선 왕조의 관료청뿐 아니라 왕실로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고종 때 1866년 때 흥선대원군이 실권자였던 시기인 고종 3년에 조선이 천주교 신자 8천여 명과 프랑스인 신부 9명을 처형한 병인 박해에 대해 자국민을 죽인 항의 명분으로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 병인 양요이지요. 명칭의 뜻은 병인년의 양이 서양 오랑캐가 일으킨 소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인도차이나 함대 사령관 로저 제독은 병인 박해에서 살아나 탈출한 리델 신부의 인솔을 받아 군한 세척을 이끌고 한강을 탐사했습니다. 그 후 로즈 제독은 다시 7척의 함대와 600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인천 부근 물치도 지금의 작약도에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함정 4척과 해병대를 보내 강화도의 갑꽃진 부근 고지를 점령하고 한강 수로를 봉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올리비에 대령이 이끄는 160명의 해병은 정족산성을 공격했으나 양헌수가 이끄는 사수들에게 집중 사격을 받아 참패함으로 로저 제독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한 달 동안 점거했던 강화성에서 물러나면서 관아에 불을 지르고 은계와 금계, 서적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럽 열강은 조선을 청나라의 종속군이 아닌 독립주권 국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절두사는 옛날에 수양버들이 늘어진 양화진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뱃놀이하며 유랑하는 곳이기도 하고 외국배가 들어오는 통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에서 물러난 남인 중 북경의 동지사로 갔다가 서점에서 프랑스 선교사 마테오리치 신부가 쓴 중국인에게 선교하기 위해 한문으로 지은 천주교 교리책인 천주시리를 구해와서 서양 한문으로 생각하고 모여서 공부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성훈이 부친을 따라가서 문의하던 중 중국어로 하느님, 천주교를 전하는 책인 것을 알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1784년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성훈을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최초로 세례받은 신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한국천주교회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북경주교에게 탄원하여 조선에서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시작으로 프랑스 외방 선교회 신부들이 파견되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천주시리의 교리 핵심은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리 내용에 따라 세례받은 남인 중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자 노론에서는 남인이 주축이 되어 천주를 신봉하는 세례받은 신자가 된 정적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삼아 고발하여 죽이게 되는데 조선 23대 순조 재임기인 1801년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시온 프랑스 신부들도 몇 명 죽어 항의하는 의미로 프랑스 군함이 양화진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열받은 대원군이 1866년 병인년 하느님을 가르치기 위해 들어온 외국 신부들과 신자들을 외국인이 더럽힌 곳이라 하여 양화진을 신자들의 피로 정화한다며 절벽에서 목을 잘라 한강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병인년에 있었던 박해라는 의미로 병인박해라 부릅니다. 그 뒤로 양화진이 신자들의 목을 잘라 죽인 곳이란 뜻으로 절두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합정동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절두산 언덕 기념성당을 지어 아래층에는 기념관과 절두산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치명, 순교 당한 프랑스 신부와 가톨릭 신자들의 유해가 모셔진 종교와 관련된 유적이 있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가톨릭 신자와 외국인 신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초대 신부인 김대근 신부와 많은 신자들이 처형당한 세남터 순교성지, 해미읍성, 대구 관독정 순교성지 등 많은 순교성지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한국은 선교사가 각 나라로 찾아가서 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중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지도할 선교사를 불러들여 신앙을 유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박해 원인은 조선의 유교가 정치 이념인 부모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 금지령은 교황청과 유럽 선교사가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미신 행위로 간주하여 동양의 제사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제사 금지령이 해지된 것은 1645년 이노첸스 교황, 우리 인조 16년 1639년부터 1939년 비오 9세 교황인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294년 만에 해지됩니다. 제사 금지령이 해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36년 5월 26일 조국에 대한 가톨릭 신자 의무에 관하여라는 일본 주재 교황 사절에 보내는 포교 성성 훈령으로 일본의 신사 참배가 허락되면서 1939년 12월 8일에 중국 예식의 일부 의례와 세약에 관한 포교 성성 훈령으로 조상 제사가 허락되면서 해지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우리 순교당한 분들을 기념하는 그 노래가 되겠습니다. 순교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묵제 이문건의 양아록에 대한 묵제 이문건의 양아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6세기 풍미한 유학자 묵제 이문건은 유배지에서 손자를 키우며 그 성장 모습을 양육일기로 남겨 손자 크는 모습에 즐거워하고 전염병 알차 노심초사하는 등 아이에 대한 애정을 세심히 담았습니다. 때로는 교육을 위해 매질도 했지만 조부모로서 아픈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고 실록이나 개인의 문집 등에는 당시의 힘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세기를 살아간 학자 이문건은 1494년에서 1567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경상도 성주에서 유배 생활 기간에 직접 손자를 기르며 자라나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양아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할아버지가 쓴 양육일기라 할 수 있는데 당시에도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시대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손자 숙길은 3살이 되던 해에 학지를 알았다. 개축년인 1553년 윤 5월에 처음 앓기 시작해 27일 한열이 났다. 아이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고통스러워하는데 처음에는 학질인지 알지 못하였다. 29일에 또 아프다고 했다. 4월 2일, 4일, 6일 모두 먼저 몸이 차가워지고 그 후에 열이 났다. 8일에 나무에 빌고 나서 좀 나아진 듯 했지만 다시 11일에서 16일까지 음식을 먹지 못했다. 16일 저녁부터는 고온이 자서 한열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때부터 병이 낫는 듯 하다 끝내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몹시 야위어 측은했다고 하여 손자가 학질을 앓던 경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학질은 말라리아 병원청을 가진 모기에 의한 전염병으로 설사와 구토, 발작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에 걸리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포악할 학자를 쓴 것입니다. 지금도 매우 힘든 상황에서 겨우 벗어났을 때 학을 뗐다고 하는데 학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손자는 3년 후인 1556년 마을을 휩쓴 천년두에 또 걸립니다. 1556년 봄과 여름에 역기가 연이어 마을에 돌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홍역이라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천년두였다. 병은 먼 곳에서부터 점점 가까운 이웃에 퍼졌는데 먼저 아이들에게 옮길까 두려웠다. 하루에 자세히 살펴보니 팔뚝과 얼굴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 있었다. 이때부터 멈추지 않고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하여 사흘 동안 3차례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배라는 불우한 시절 1551년 1월에 태어난 손자는 이문건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이빨이 나고 걷기 시작하는 모습 등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문건은 양아록을 쓴 동기에 대해 노년에 귀양살이를 하니 버탈 동료가 적고 생계를 꾀하려고 해도 졸렬해서 생업을 경영할 수 없었으며 아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독하게 거처하는데 오직 손자 아이 노는 것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섭좌, 생치, 포복 등의 짧은 글을 뒤에 기록하여 애지중지 기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 글로나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여 귀양살이의 고독함 속에서 희망을 준 손자의 성장에 즐거워했습니다. 6달 무렵 아이는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7달째는 아랫니가 생겨 젖꼭지를 물었다. 9개월이 지나자 윗니가 생겼고 11개월 때 처음 일어섰던 모습은 두 손으로 다른 물건을 잡고 양발로 쪼그리고 앉았다. 한 달을 이렇게 하더니 점점 스스로 오금을 펴고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아이는 글을 읽는 할아버지의 흉내를 냈습니다. 이 문건은 손자가 커가는 것을 보니 내가 늙어가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서 손자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손자가 학질이나 천년두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자
노심초사했던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13살부터 손자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손자가 만취해서 돌아오던 날 이문건은 가족이 모두 손자를 때리게 하는 처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술버릇을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공부나 태도 문제 등으로 두 사람의 사이는 벌어졌습니다. 이문건은 양아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손자에게 매를 자주 대는 자신에 대해 늙은이의 포약함은 진실로 경계해야 할 듯하다면서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아버지와 손자 모두 실망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이 늙은이가 죽은 후에나 그칠 것이다. 눈물이 흐른다며 손자에 대한 야속함과 함께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늙은이가 화낸 것을 탄식함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이문건은 양아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장성하여 더는 자신이 품을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6세기 조선시기 할아버지의 양육일기에 양아록의 뜻은 아이를 키우면서 쓴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6세기 조선시대의 선비 묵제 이문건이 쓴 책으로 한국사에 현존하는 유일한 육아일기입니다. 1545년 을사년 9월 6일 큰 형의 아들 이휘가 영모죄로 거론되자 성지 이문건은 사직하고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결국 이휘의 처형과 함께 을사사화의 연좌제에 걸려 유배지인 경상북도 성주로 귀양가게 됩니다. 그는 22년에 걸친 유배 생활 도중 16년 분량의 묵제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58세에 얻은 귀한 손자 숙기를 직접 양육하며 쓴 양아록은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자료 중에서 조선시대 양반 집안의 자손교육 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현존 최고 육아일기가 됩니다. 진귀한 기록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KBS 역사문화유산으로 인정된 역사추적 조선성비의 육아일기 양아록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이자 조선시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육아에 관련된 서적이 양아록입니다. 양아록은 이문건이 자신의 손주를 직접 키우고 돌보며 세세하게 기록한 육아일기입니다. 손주가 기억하지 못할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체험하며 자신을 아끼는 할아버지의 마음 또한 헤아려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일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손자가 16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쓰여진 양아록의 첫 문장입니다. 아들이 자식을 얻어 한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는 풍습인 가풍이 이어졌다. 조상들의 영혼이 지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뒷일들이 모두 잘 될 것 같다. 오늘 저 어린 손자를 기쁘게 바라보며 노년의 내가 아이 크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귀양살이 쓸쓸하던 터에 좋은 일이 펼쳐져 나 혼자 술을 따르며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천년두로 다른 자식을 모두 잃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둘째 아들이 어렵게 가진 귀한 손주였습니다. 이 문군의 자식들은 대부분 천년두 등의 병을 얻어 일찍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 어른이 된 아들은 둘째 아들인 이혼뿐이었었는데 그 또한 어릴 적 앓은 천년두 후유증으로 굼뜨고 이해력이 느렸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묵제 이문건이 하나 남은 아들 이혼에게 건 희망이 컸지만 마음처럼 교육에 따라와 주지 못하는 이혼에게 실망한 나머지 학대에 가까운 구타를 저지르고는 스스로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 부부가 어렵게 손자를 낳았으니 바로 이문건의 손주 숙길입니다. 당시 아들이 몸이 좋지 않은 데다 친척 대부분이 을사사화의 여파로 죽거나 귀향을 간 상태였기에
손주 숫길은 성주이 시문중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주에 대한 애정이 참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비단 이문건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할아버지가 손주나 손녀를 직접 가르치는 격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회관년 때에도 어른이 많은 복잡한 잔치 속에서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거나 잔치에 함부로 올라와도 다들 귀여워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옛 어른들이 그리 엄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새참 그림에도 아버지가 자신이 먹을 밥을 자식에게 떠주곤 합니다. 참으로 흐뭇하고 온화한 표정이지요. 손자의 성장을 세세하게 기록한 할아버지 이문건이 쓴 양화록을 보면 아들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첫 손자에게 숫길이라는 아명을 지어줍니다. 예로부터 아기의 이름을 너무 멋지게 지으면 신이 질투하여 일찍 하늘로 데려간다는 속설이 전해집니다. 아명을 개똥이나 말똥이 등 촌스럽거나 이상한 이름을 짓는 이유입니다. 천년두에 걸려 씨름하는 아이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할아버지 이문건은 돌을 지난 이 숫길은 3살 때 학지를, 4살 때는 안지를, 5살에는 일사병을, 또 5살 때는 경기를 앓았고 6살 때는 천년두를, 그다음 9살 때는 귀병을, 10살 때는 홍역 등 다양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 이문건은 크게 근심 걱정하며 이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천년두에 걸릴 경우 생존 확률은 30-40% 내외였다고 합니다. 사경을 헤매던 손자를 위해 집에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로 따지자면 유치원 갈 때쯤의 나이부터 어머니가 쓰던 공간인 안채에서 생활하던 아기를 사랑채로 옮겨 할아버지 본인이 직접 훈육하고 돌보게 됩니다. 방을 처음 사랑채로 옮긴 첫날을 이문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시켰다. 이렇게 손자 이숫길과 할아버지 이문건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품 안에서 잠들고 문 밖까지 마중 나와 기다리는 등 예쁘고 귀여운 짓을 많이 하여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문건은 손주가 책 읽는 모습만 봐도 흐뭇해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흔히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현대 부모들도 육아 도중 우리 아이는 혹시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곤 하지요. 양화록을 살펴보면 이문건도 그런 류의 글을 간간히 썼다고 합니다. 손자가 틀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아버지한테 아니라고 대들자 할아버지가 손자를 체벌합니다. 손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도 마음이 아파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성주이씨 집안의 하나 남은 희망이니 혹여나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걱정도 많이 하였고 다소 엄격하게 훈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본인이 직접 술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아직 13살의 어린 손자가 친구랑 어울려서 고함을 일삼고 술에 취해 잠드는 모습을 보며 술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우는 마음으로 기록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14살에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고 16살 때 상투를 털어 어른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이 숫길이 14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 이문건은 손주에게 아명인 숫길을 버리게 하고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새 이름은 수봉, 자는 경무였습니다. 이 숫길은 이수봉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16살이 되던 1566년 명종 21년 정월 15일 정식으로 관례를 치르고 상투를 털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 이문건은 일기에도 손자를 수봉이라고 기록하였고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귀하게 길러온 이씨 집안의 유일한 희망. 이 수봉은 임진왜란 당시 우정침 윤우와 함께 의병으로 전쟁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 상을 내리자 마땅한 도리를 했을 뿐이라며 사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건의 엄한 교육과 사랑 속에서 자라난 숫길과 남매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숙길에게는 이숙희, 이숙복, 이숙녀 3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숙길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붙여준 아명으로 이 중에 큰 누나 이숙희는 이문곤의 첫 손녀로 묵제일기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막내 손녀인 이숙녀는 1555년에서 1608년까지 생존한 사람으로 자라서는 동네 부사 송상현 1551년 출생해서 1592년까지 생존한 분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송상현 부사는 임진왜란 때 동네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끝내 순절하여 높은 충절로 역사 속에 길이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었고 그녀의 두 아들 임급과 효급도 벼슬길에 들었습니다. 성주이시 이숙녀의 남편 송상현 부사의 일화입니다. 1592년 선조 25년 5월 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 그 다음날 부산 진성이 함락되고 이어 동네에 쳐들어온 외병이 남문 밖에 목패를 세우고 전적전이 비전적가도라고 썼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라 하자 동네 부사 송상현은 전사의 가도난 즉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라고 대꾸하여 결사항전했습니다. 이미 외란을 짐작하여 각종 함정과 마름새를 설치하고 방비를 단단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약 3만 명 병력에 맞서 관민 약 4천 명으로 대항했지만 7배가 넘는 병력의 열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성이 함락당했습니다. 송상현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자 부채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뒤 조복을 갈아입고 왕이 있는 조정의 방향인 북향으로 사회를 올리고 항전을 이어가다 전사했습니다. 일본군 선봉장 장수 요시토키 토시와 고니시 유키나가는 비록 적수이긴 하나 그의 용기와 충질에 크게 감탄하였고 송상현 부사를 살해한 외병을 찾아 처형했다고 전해집니다. 외장들은 전투가 끝난 후 정중한 예를 갖추어 송상현의 장례를 치러주고 추모비를 세웠으며 부하들에게 그의 충직함을 본받으라고 훈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오늘 5월 8일인데 또 녹화를 또 5월 8일에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버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